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저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를 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2시간도 안 돼서 번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만찬회동 소식도 놀라웠지만 그 이어서 곧바로 나온 합의 내용이 더 놀라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 여야가 이렇게 합의할 수도 있었구나. 매우 신선했고 또 국민들 상당히 좀 놀랐을 겁니다. 그랬는데 2시간도 채 안 돼서 그건 좀 팩트가 아니다. 국민의힘 당론은 선별 지원이다. 뭔가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였을까요? 어떤 게 진실일까요? 일단 어제 회동과 또 이준석 대표 발표 내용, 오늘 해명한 내용까지 들어보시죠. 그래도 미루다 보면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뭐 협치 사안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빨리 만나뵈는 게 좋죠. 이발도 이쁘게 해서. 어제 대표님 만난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사실 여야 대표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예, 방도 가까운데 자주 뵈서. 그렇습니다. 훨씬 더 상향된 소상공인들 지원을 두텁게 하는 안,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대표께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고. 원래 저희 당 같은 경우에 선별 지원이 원래 당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행 3조 9천억 원 수준에서 훨씬 더 늘리자라는 것이 그 선별 지급에 대한 저희의 주장을 강화하는 그런 입장일 것이고요.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편 지급 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80에서 100으로 가는 걸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마 그 부분을 좀 반영한 것 같아서 서로 양당에서 좀 추구하는 바가 있었고 각자 그 부분을 양해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좀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얘기한 내용을 전 대변인들한테 저희가 스피커폰으로 전달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까지는 전달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자, 한번 사실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죠. 장성철 교수,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밖에 있는 대변인들한테 전달하다 보니까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두 분만 회담을 하고 그 합의된 사항을 휴대폰의 스피커폰으로 옆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대변인들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스피커폰으로 전달하면 왜곡이 되고 만나서 전달하거나 직접 전화 통화하면 전달이 잘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형식장의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과정을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자분들이 궁금해하니 합의된 결론 사항을 간략간략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송 대표와의 고민 부분이 대변인께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제 사실은 갑자기 속보로 문자로 받았거든요. 여야 대표가 모여가지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속보가 저한테 문자로 떠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당에서 했던 지금까지 선별 지급하겠다라는 원칙과는 좀 달랐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여러 곳에서 비판이 제기가 되니까 바로 잡았다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얘기입니다. 장 교수께서는 이해가 되시냐고요? 저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 상황을 쭉 설명을 한 거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다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이런 걸 설명을 했거든요. 글쎄요. 근데 양문석 이사장, 네. 이제 자칫 M1 대변인들이 혼나게 된 상황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네, 네. 합의하는 게. 네. 이게 두 대표가 만나서 오늘 식사나 합시다. 네. 식사하다가 네. 전 국민한테 주는 게 어떻겠어요? 그럽시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식사하기 전에 큰 틀에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 네. 거라고는
약속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것이고 당 대표가 된 예. 경우에 처음 만나는 것이고 기본적인 이 당 대표의 그 만남은 기본적인 의제가 정리가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그 일대일로 이야기를 해서 좁히느냐 이제 이런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 대표 간의 이 만남의 일상이고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발적인 합의였다고 저는 봐요. 예.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후보만 해도 세 명이 갈라져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당론으로 선별 지원을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논의가 이게 계속 길어지면 재앙적 총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당 대표지만은 당론이 있고 그다음에 당론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당신들이 뭐라고 일방적으로 합의해가지고 발표를 해라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던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입장이 지금 달리 가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저희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을까? 예. 이제 그래서 이 각각 처음 하는 당 대표들의 서투름이 예. 어제의 해프닝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 우발적 합의다. 네. 지금 양문석 이사장 말씀하는 동안에 국민의힘 인사들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다시 띄워봐 주시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윤희숙 의원이 가장 먼저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대선 출마 선언도 했죠. 당의 철학까지 마음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겠느냐. 제왕적 대표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조혜진 의원도 사실이라면 황당한 일이다. 이준석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면 큰 문제다. 이렇게 이 대표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여당이 더 좋아하는 의도대로 동의해 준 거 아니냐.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웃을 것이다. 홍준표 의원도 가세했고요. 김병진 의원 이런 걸 보면 우발적 합의일까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괜찮다는 입장인데 당 내 설득을 못했다거나 당 내 미리 합의된 내용이 아닌데 섣불리 했다거나 그쪽이겠습니까? 양문석 이사장께서 아까 한 얘기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실은 양당의 정책위 의장들끼리 만나서 합의를 봐야 될 사항이에요. 예. 통상적으로. 근데 정책위 의장끼리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원내대표까지 합쳐서 2대2 회담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게 당대표 회담 의제로 올라가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예. 보면. 그러니까 두 분이 당대표를 그냥 처음 하시면서 또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세심하게 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보면. 예. 꼼꼼하게 이걸 뭘 따지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다 그냥 툭 합의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 싶고 특히 또 한 가지는 민주당 내에서도 원래 지금 저것 때문에 정책의총을 했었잖아요. 정책의총에서도 합의가 안 나니까 그럼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도부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뭔가 방향을 결정했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송 대표도 그냥 지도부 회의 없이 그냥 툭 하고 가서 그냥 대표끼리 만남이라서 툭 해서 던져버린 것 같아요, 눈치가. 예. 예.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실은 본질적으로 원내대표 권한이다,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게다가 당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에 몰빵을 해야지 이게 전 국민 지원하는 것은 우리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도 얼마만큼 과연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사실은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다 보니까 두 분의 편안한 스타일의 당 예. 대표들이 만나서 벌인 해프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해프닝이라고만 하고 끝내기에는 워낙 사안이 큰 내용이 돼가지고 박원석 총장 두 대표가 스타일이 좀 특이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은 저도 어제 좀 놀랐는데요.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만이 아니라 정의당 내에서도 어제 내내 논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차 대유행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오히려 지급한다 하더라도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즉 이번 추경에서는
예비비 정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막 대두되고 예. 있었는데 저걸 전격 합의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추경 예산안 개편, 이미 제출된 추경 예산안의 내역을 변경할 필요성이 생겼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당론이 이 국민의힘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이걸 예상하고 나간 의제가 아니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걸 툭 꺼내니까 아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이 80%에서 100% 늘리자. 이거를 예. 교환이라 생각하고 저렇게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교환이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전체 추경금을 늘리자. 소상공인 지원도 늘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늘리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 늘리는 것에 동의를 안 합니다. 게다가 그동안에 선별 지원을 얘기해왔기 때문에 저걸 합의하면은 계속 이제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반대해왔던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번복하고 말을 바꿨는데 앞서 이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저건 원내대표 그 책임 사안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당대표 회담에서 의제를 등장한 것도 좀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좀 노련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2시간도 안 돼서 합의했다는 내용이 번복되고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대표 공격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100분 만에 합의를 번복한 걸 들어서 이준석 대표 100분 대표냐 뭐 그렇게 비판하고요. 또 뭐 귤맛을 잃었다 그런 비판도 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 간의 이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귤 맛을 잃어버리는 이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 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 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김경진 의원 어때요? 이제 민주당하고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했다고는 하지만 바로 그때 합의했을 때 송영길 대표가 엄청 이준석 대표 칭찬하고 뭐 아주 뭐 저 좋은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거 번복됐다고 원내대표가 저렇게 또 여당 대표를 공격하고 그럴 일인가 싶어요. 그게 그러니까 방금 또 박원석 사무총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두 분 대표가 그냥 설렁설렁 편하게 합의를 해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노련한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이제 이 신참 이준석 대표를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본래 원내대표 자기 일이에요 보면. 예. 그러니까 자신이 야당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당대표끼리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근데 왜 자기가 이 상대 쪽하고 카운터파트하고 얘기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저렇게 비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이전에 우선 당정이잖아요 보면. 근데 정부 내에서 기재부 경제부총리가 결사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예. 이거 안 된다. 1년에 지금 국가부채가 120조씩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세수가 조금 더 거쳤다고 하지만 세수 조금 더 거친 것보다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한 2조라도 갚아줘야 신용평가기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정 간에도 합의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걸 상대당 비판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양문석 이사장은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의 고민이 예전 같으면 직설적인 표현이거나 돌직구 같은 표현들이 나왔을 텐데 귤 대표에서 탱자 대표라고 하는 상당히 비유적인 이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안타깝다라는 부분과 함께 당 대표로서의 왜 책임을 못 지냐가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이 반발 기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너무 깊게 많이 읽는 측면이 제가 있는데 인정을 하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표현을 했지만 이준석 대표를 흔들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재의 대선 후보들이나
이 중진들을 향해서 세게 이야기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전 국민 뭐 지원한다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으세요. 그걸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호사가들이 하는 말씀이겠죠. 각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데 다만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장성철 교수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보면 저 부분을 결정하는데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사전에 상의 없이 갔나 봐요. 제가 좀 내막을 파악을 해봤더니 어제 이준석 대표가 대표회담을 끝내고 나서 국회에 와서 김기현 대표랑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랑 회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여러 가지 자세한 걸 쭉 설명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황보승희 대변인이 저러한 이제 해명성 멘트를 한 것이고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 회의를 하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 때 이준석 대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중진 의원분들이나 당직자분들은 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지금은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좀 많이 다독인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좀 어른스러운 역할을 잘 하셨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당대표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본인이 좀 신중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평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견을 나는 개인이 내 의견을 왜 자유롭게 얘기 못해? 이러한 접근 방법보다는 당대표라는 자리는 여러 당내 갈등과 현안 문제를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제된 얘기를 발표하는 그러한 자리지 본인 얘기를 저렇게 가볍게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조금은 당대표 자리를 잘 모르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원석 청장 이준석 리스크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또 송영길 리스크 얘기도 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제일 리스크다 이렇게 여야 당 대표들이 그 당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이렇게 지적받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당대표를 하다 보면은 당 안팎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내년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정치 일정을 앞두고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들은 당대표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제 원내 경험도 없고 또 과거에 이제 최고위원은 해봤지만 당 전체를 이렇게 책임지는 역할은 처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평론가적 습성도 일정하게 남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지금 당대표로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도 특히 이제 뭐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 당 안팎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당대표가 됐고 그 리더십의 가치가 어떻게 발휘될지 아직은 뭐 충분히 평가할 시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두고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이준석 리스크 한번 좀 얘기가 나오는데 짚어보겠습니다. 한때는 뭐 파격적인 시도다 이렇게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 몇몇 사례들 이 대표 리더십에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이준석 대표 취임 한 달을 맞는 날입니다. 어제 있었던 해프닝도 그렇고 최근에 여가부 통일부 폐지 발언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 당 내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왜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마치 당론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도 패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너무 말이 많다. 그래서 통일된 얘기가 안 나간다. 그런 지적인 거죠. 최근엔 또 중국을 겨냥해서 잔인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야당의 대표가 중국을 향해서 쓸 수 있는 표현 맞느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말들 한번 들어보시죠. 여성가족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 부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들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인 것입니다. 자, 양문석 이사장, 예. 여가부 통일부 폐지 발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율이 된 내용이 아니라면서요? 예,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인수위 과정에 있어서 그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가 그 인수위 과정을 안 거치면서 이 박근혜 정부의 그 정부조직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부조직법 문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당선자 신분에 있어서 이 논의하는 게 일반적인 그 관례였는데 갑자기 여가부 통일부를 들고 나왔던 것,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갈라치기인데요. 이대남 이대녀를 쪼갰고 그다음에 여가부는 여성 대 남성을 쪼개기 시작을 했고 통일부하고 중국 발언은 유사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친평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대북 강경파들을 자극하고 태극기 부대를 자극하면서 튀어나오는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을 저렇게 비판을 하면 왜 한미 관계의 문제와 한중 관계의 문제를 또 쪼개면서 계속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쪼개고 나가는, 그러면서 분열 정치로 계속 결집을 시켜 나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 성공 사례의 대표적인 게 이대남과 이대녀의 그 쪼개기가 성공하면서 계속 저런 정치를 하는데, 저런 분열 정치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는 거죠. 예. 박원석 총장, 부처 폐지 같은 사안은 한 대선 주자가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당 대표는 또 표현하는 게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중해야죠. 그리고 저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게 되면 인수위 단계에서나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고, 당연히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고,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 같은 것들이 검토가 됐습니다만 못했어요. 그 못한 이유가 있고 시도 안 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 어쨌든 통일은 최고의 이 헌법적 가치로, 헌법 정신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처가 당장에 뭐 특별한 역할이 없다 그래서 폐지한다는 거 이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일례로 그러면 부동산 정책을 20몇 번 내놓고도 실패했으면 국토부를 폐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가부 문제만 하더라도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가부가 그동안에 맡았던 역할을 이런 부처 저런 부처로 쪼개고 나서 여가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여가부가 일이 없으니 불필요하다. 근데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장관급 이 성평등이나 양성평등 담당 기구는 이게 트렌드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자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기능주의적 사고고, 지금 우리 양문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남녀를 가르는 또 하나의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정치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혹은 TV 방송에 나와서 개인의 의견을 혹은 개인의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것으로서는 뭐 충분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제1야당의 대표,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저런 얘기는 신중해야죠. 김경진 의원, 이제 취임 한 달인데 벌써 저렇게 뭐 이런저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더 깊어질 거냐, 아니면 이런 게 이제 또 좋은 경험이 돼서 더 잘 될 거냐 하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모르죠. 본인의 학습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가령 뭐 따릉이 타고 출근을 한다든지, 뭐 지하철 타고 아침에 여의도를 간다든지,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뭐 90도 폴더 인사를 한다든지, 또 뭐 국립묘지 가서 무명 용사들부터 참배를 하고 여기저기 이념적 편향성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참배를 하고 사람을 만난다. 이런 점은 지금까지 점수를 대단히 잘 따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가부 통일부 폐지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최근에 며칠간에 그동안 쌓아놨던 점수들의 상당 정도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래서 당 대표로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급적 개입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치의 측면만 본인이 좀 했으면 좋겠고, 뭔가 사실은 논쟁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이 이게 정책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내놓으면 되는 것 같고, 가장 핵심은 아까
박원석 총재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론가적인 습성으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가부도 평균적으로 보면 대부분 존재 의의가 있는데 약간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통일부도 대부분의 의의가 있는데 약간 좀 기능을 못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걸 없애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말을 위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요 점수 까먹은 상황을 얼른 학습을 해서 예. 다음부터 고치고 나면 또 좀 이게 득점을 할 수 있겠죠. 두고 봐야죠. 그래요. 그런데 장성철 교수, 지금 이렇게 최근에 몇몇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별로 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 돕는 우군이 안 보여요. 물론 당 조직력 가지고 대표가 된 건 아니지만 이럴 때 지금 어제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하태경 의원 정도가 좀 감싸준달까 별로 이렇게 돕는 사람이 안 보여요. 김기영 원내대표가 좀 많이 보호를 해줬던 것 같고 공격하는 분들도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게 당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지금 한 달 지났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많은 일을 잘해와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앞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말 좀 줄여라. 그리고 인터뷰를 좀 줄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방송 끝나고 우리 MBN 방송에 나와서 또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데 당대표가 저렇게 방송 출연 많이 하고 말 많이 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당대표는 당의 얼굴입니다. 당대표의 사소한 실수가 당의 치명적인 실수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가 있어요. 말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좀 줄이시고 신중하게 의원들과 여러 가지 논쟁 사안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이후에 지지율의 변화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좀 주춤한 사이에 이낙연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본선을 걱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분석을 했고요. 이낙연 후보는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 면목을 보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29.9 약간 빠졌고 이재명 지사 26.9, 3.4%포인트 빠졌죠. 이낙연 전 대표는 5.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윈지코리아 조사도 역시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빠지는 사이에 이낙연 후보가 올라오는 것.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자, 이낙연 후보 캠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이 경선 토론하고 면접 등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저평가 우량주였는데 이제 드디어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구나. 6월 25일 날이 저는 분기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 강행을 그대로 하기로 결론이 나면서 우리 이낙연 TV에 일주일 사이에 1만 5천 명이 가입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후원금 모금에 이 하루 만에 8억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지율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다 앞으로도. 예, 요즘에 정치평론 아주 쏠쏠하게 하는 분이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최근 평가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낙연 이제 후보가 좀 상당히 상승세를 타잖아요. 그 이낙연 대표의 특징은 난 말을 어떻게 저렇게 마술사처럼 하는지 문장을 쓰듯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로다가 그렇게 떴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토론에서도 그걸 보여주길래 저 사람은 어쨌든 저 마이크 잡고 네. 저런 행사를 할수록 뜨는 게 아니냐. 아무래도 이재명 씨 1위로 달리는 후보가 뭐 어쨌든 조금 뭐 실점을 했잖아요. 이번 토론 과정이나 이제 그 상대적으로 저렇게 좀 올라간 게 아닌가요. 그래요. 김경진 의원 아무래도 조금 지지율이 반등을 했다면 토론 효과 봤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유인태 수석님하고 조금 생각은 다른 예. 게 토론의 스킬 부분도 일정 정도 작용을 했겠지만 예.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의 콘텐츠였는데 그게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의 머릿속에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으로 워낙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의미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수치로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공격이 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없이 그냥 한 발 빼버렸던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속칭 그 바지 내릴까요 예, 하는 예. 그 논쟁에서 조금 품격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거기다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의구심을 어떤 형사 사건에서 이 무혐의 파등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해결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겹친 악재가 아닌가 싶고요. 예. 반면에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대단히 좀 안정적인 모습,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말에 조금 그대로 일치가 있는 모습들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사실은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의 거의 생각이 일치하는 듯한 흐름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본선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사실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당내 지지자들로부터 아마 조금 거기서 좀 많은 비판들이 있지 않았나 예. 싶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호남 지역에서 정세균, 이낙연 이 부분이 거의 이낙연 대표 쪽으로 민심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빠지고 이낙연 대표는 올라가고 지금 이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문석 이사장은 네. 지금 이 추세 변화를 어떻게 관찰하고 있습니까? 근데 뭐 상당히 이례적인 이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추세 자체를 보기에 그는 좀 어려운 제한된 자료들이 이제 나온 거고요. 제가 보기에 어떤 자료가 제한된 자료? 이제 오늘 윈저 자료하고 예. 어제 이제 한국사회 과학연구소 여론조사 말씀인가요? 예. 이제 이 두 개가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나온 자료인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저 자료들을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힘들은 충분히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원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저는 전형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프레임에 갇혔다고 지금 이제 보는 겁니다. 예. 1대8 구도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오는 이 불안감들이 일정적인 으로 이제 노출이 됐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의 안정적인 이 단발성 이 공격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였던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교가 됐던 것인데 결정적으로 1대8 구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1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했던 이야기들처럼 때리지 못하는 권투를 계속했다고 예. 이제 스스로 하는데 로키 전략, 안정감 전략, 그다음에 반박하지 않는 전략, 져주는 전략이 사실상 1차전 컷오프 과정에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후에 그 전략을 바꿀 수 있느냐? 사실상 1등에서 2등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이낙연 지사가 쭉 치고 올라오면서 이 비슷비슷하게 치고 가기 전까지는 1등이 갑자기 전략을 바꾸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본선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2등은 1등을 지금 잡고 본선은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2등은 1등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경선의 말 그대로 오래된 룰이란 말이에요. 자, 이랬었을 때 이재명 지사가 안정감 있게 때리지 못하면서 계속 위빙하면서 이 판을 끌고 갈 것이냐, 안 그러면 기본적인 주제에 있어서 맞짱 뜨고 마주치고 반론하고 하면서 논쟁을 격렬하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것들은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 이낙연 후보의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1대8 구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다. 오히려 1대8 구도에서 이낙연 후보가 못 치고 올라오는 게 비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2명이 정리가 됐고 6명 본 경선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존의 이재명 지사 스타일이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는 당분간은 이대로 갈 것 같습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이 정책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가야 됩니다. 정책에 대한. 근데 정치적이거나 검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의 로키나 안정감이나 그다음에 훨씬 더 솔직하고 그 부드러운 표현으로 가야 되지만 정책 영역에 있어서도 계속 위딩하고 비키고 때리지 않는 건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오만입니다. 네. 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평가를 좀 더 들어볼까요? 결선이 있는데 무슨 자꾸 단일화 얘기를 하는데 단일화라는 건 누가 사퇴라는데 권력 의지로 따지면 사실 나온 후보 중에 제일 권력 의지가 약한 게 이낙연 후보예요. 그래요? 갑자기 총리 돼가지고 뜨니까 저렇게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원래 그렇게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격상. 그렇습니까? 나머지들은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권력 의지가 강하고 이재명 지사 뭐 추미애 장관 뭐 보면 보통들이 아니에요. 제일 권력 의지가 없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인데 거기도 정말 어쩌다가 저렇게 총리 때 저렇게 하니까는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달려든 사람이지 본디부터 저렇게 끈기 있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닌 걸로. 김경준 의원 칭찬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저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아는 부분은 또 좀 다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이제 전라남도 도지사 할 때 호남 같은 경우 사실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거의 뭐 실질적인 이제 이 본선이죠. 본선이나 그때 주승용 당시 의원하고 이낙연 의원하고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정말 치열했거든요. 보면 치열해서 그게 얼마나 치열했냐면 두 캠프 공이 경찰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당했었고 관련자들 수사받고 이랬었어요. 그때 아마 이낙연 캠프 핵심 관계자도 그때 아마 구속까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님이 권력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건 유인태 수석님의 아마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선회하고 싶은데 처음에 그렇게 들었는데 갈수록 그게 아닌 것 같이 들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대표님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본인이 국가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보고 싶은 어떤 뜻, 권력 의지 만만치 않은 분이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석 청장 이제 앞으로 본선에서 6명 후보 간에 어떻게 이렇게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도 지켜볼 만한 부분인데 예상을 하신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후보가 나타날 거냐 이게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목하고 있는 바인데 글쎄요, 그런 차원보다도 저는 결국에 이제 비전과 일종의 이제 확장성 이걸 누가 보여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추세상으로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조금 치고 올라오고 이재명 지사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한 번에 여론조사 지표 가지고 숫자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데 추세는 좀 그런 면이 있단 말이죠. 그 원인을 약간 비교 효과 같은 데서 찾습니다. 이전까지는 후보들 각자의 비전과 메시지를 들을 기회는 있었지만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걸 비교하면서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TV 토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그걸 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뭔가 메시지가 설득력이 있는데 반해서 이재명 지사는 아까 말 바꾸기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말을 바꿨잖아요. 그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는 해명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또 바지 발언 같은 실언도 나왔고 이게 아마 약간 이제 유권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다른 측면의 비교 효과는 상대당 후보하고의 비교입니다. 이게 이제 대선 후보들이 여야 후보들이 모두가 정렬을 하기 때문에 상대당 후보들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상대당 후보에 비교했을 때 지금은 이제 윤석열 그 후보지 않습니까?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누가 더 안정감이 있고 누가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냐 이런 걸 이제 유권자들이 비교해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각각을 보던 것과는 다르게 이낙연 지사의 뭐랄까요? 가치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장성철 교수 전망은요? 저는 어찌 보면은요. 오늘 윈지코리아의 여론조사가 향후 민주당 경선에 가장 큰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봐요. 아까 우리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그냥 각 후보들의 뭐 지지율 차이, 뭐 지지율 추이 이런 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 나오네요. 이낙연 대표랑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2.5% 차이로 이낙연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 여론조사했던 거에서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이낙연 대표를 우리가 후보로 뽑아도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정권을 계속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준 계기가 됐거든요. 이것이 그냥 오늘 한 번의 흐름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저 양자 대결에서 계속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이긴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요. 어찌 보면 좀 의혹이 많고 공격 포인트가 좀 많은 이재명 지사보다 좀 안정적으로 이낙연 후보에게 갈까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번 경선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성철 교수께서 지금 윈지코리아 컨설팅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분기점이 될 거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봐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뭐 캠프를 구성했지만 제대로 캠프 활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참모들이 누가 있느냐 메시지는 어떠냐 그리고 정책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안으로 뜨고 그분이 출마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은 외곽에 있고 다른 분들은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외곽에 있지 말고 같이 그냥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다른 분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더 확보하는 것이 옳은 선택의 방향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경선 연기론 또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죠. 이 내용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악화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경선 연기론 다시 불거져 나옵니다. 송영길 대표도 이번에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딱 잡아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2주간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논의를 하겠다. 이재명 지사도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따르겠다.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양문석 이사장, 그 전에 일단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원칙대로 가자라고 했고 송영길 대표도 딱 정했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나빠진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2주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4단계로 계속 지속이 되면 더 이상 정치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계속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차기 대통령이 누구냐의 미래에 대한 꿈을 고민하기보다는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넘기느냐의 문제로 집중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치 행사는 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2주 정도의 4단계 현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적 합의다라고 저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까? 저는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정치 행사를 유지해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국민들한테 돌맞죠. 그러면 김경진 의원 보시기에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누가 더 유리하고 손해보고 그런 걸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낙연 후보에게 명확하게 유리한 흐름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지금 그 유리한 흐름을 타고 있는 거고 이 타고 있는 게 완벽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멈추느냐 딱 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연기하면 할수록 이낙연 대표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연기를 한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속칭 말하는 조직의 결속력, 조직의 충성도 이게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캠프 내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겠죠. 장성철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는요. 일동 후보한테 결코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말이 좀 바뀌셨죠. 처음에는 경선 연기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건 거의 파국이야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은 당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좀 안 좋아요. 지지율이 본인이 압도적으로 높았을 땐 이런 표현을 쓰면 통 큰 정치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이낙연 전 대표가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당의 결정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밀려서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경기도 수준만 봐도 매일 350명에서 400명 사이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방역 책임자인 경기도지사가 지금 방역은 신경 안 쓰고 지금 차기 대통령 되려고 경선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자신의 정치적 입장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금 내팽개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제가 참모라면요. 연기하지 말고 그냥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저는 그런 상황,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데요. 현재 경기도의 방역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로서의 역할들이 더 일차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본선이 아니고 당내 예비 경선이잖아요. 당내 예비 경선 입장에 있어서 보면 현재 경기도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더 확산되거나 그다음에 그 방역 책임자의 방심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고 민주당 전체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일차적인 그 책임은 경기도지사로서의 역할들을 잘 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 난 오히려 통 큰 결정이고 이 태도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현직으로서 부담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박원석 청장 그래서 그런지 오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좀 강한 발언도 했어요. 4단계 가지고 안 되면 셧다운도 고려해야 된다. 맨 먼저 또 특유의 치고 나가기 이런 모습도 보이고. 저는 꼭 이게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원래 이제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도 상대 기세가 좋을 때는 작전 타임 부르는 거예요. 어쩌면 시간 좀 끌면서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1차 컷오프 과정에서 좀 흐트러졌던 전열도 정비하고 메시지도 가다듬고 이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고 또 다른 후보들에게 없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방역 책임자라는 포지션이에요. 작년 총선 때를 생각해 보면 작년에 정권 전체가 흔들렸어요. 근데 그걸 꽉 잡았던 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었고 그 선두에 이재명 지사가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중앙 그 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이 방역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시 보여주면서 작년도 상황과 같은 그런 이제 장면들을 또 그런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환기할 수 있다면 꼭 이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방역 상황에서 경선을 강행하자고 주장하면 오히려 그건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 될 것 같고 연기를 받아들이고 전열 정비의 계기로 삼는다면 꼭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윤석열 후보 초반 행보를 현 정부 비판에 맞추고 있습니다. 반문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가족 의혹을 돌파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읽히는데요. 자, 처가 쪽 첫 번째 고개 잘 넘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 장성철 교수, 교수죠. 지금 초반 행보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썩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가 의혹과 관련해서도 뭐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모의 대표 변호사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캠프의 네거티브 대응 팀장인 손 변호사예요. 예. 그렇다면 이건 장모 일이야라고 본인이 얘기할 수가 없다. 상당히 깊게 연관되어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캠프 구성에 대해서 너무 불명확해요.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캠프에 어떤 분들이 돕고 있고 누가 정책을 하고 누가 메시지를 하고 누가 조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국민들은 그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지금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캠프에서 어떤 분들이 주되게 윤석열 총장을 돕고 있다라는 거를 밝히질 않고 있어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후보는 비선 조직에 의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대선 후보로서 상당히 좀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캠프의 수준 갖고는 방어하기가 힘들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가 확진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했던 여러 가지 행보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계획을 잡아서 일정한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언론 인터뷰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이벤트성으로 오늘 뭐 부동산 하시는 분을 예. 만났잖아요. 이런 식의 일정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점수를 좀 박하게 주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지난번에 파일 다 없애버렸다고 그러셨죠? 네. 그래도 기억은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 줄리 논란 또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또 장모 관련된 거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그 파일에 다 들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앵무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파일 안에 있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있다 없다도 얘기 못 해요? 하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총 정리되어 있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들어 있었어요? 총 정리되어 있습니다. 들어 있었는 모양이구나. 김경진 의원 잘 안 넘어오시는데요. 김경진 의원이 청문회 하는 식으로 물어봐야 넘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30번 물어봐야 돼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뭐. 지금 김경진 의원한테 윤석열 후보 네. 초반 평가 한번 매긴다면 어떻게? 일단 첫날 출마 선언할 때는 대단히 좀 불안하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날 KBS나 SBS 인터뷰하는 거 보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네. 있다. 특히 요새 이제 언론사들, 신문사들 인터뷰 쭉 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이제 죄송스럽긴 한데 과거 안철수 대표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좀 감이 있고 적응을 잘한다.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가족들 관련된 저 의혹이라든지 저런 부분은 지지율이 약간 정체 내지는 약간 빠지긴 했는데 저게 무슨 본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이제 상황은 그렇고 다만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곧바로 김영우 전 이게 삼선 의원을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총괄로 임명을 해서 이렇게 이 뭐랄까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의 조언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근데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이게 조직 구성이 그런 점이 안 엿보여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이 친구라고 하는데 아니 저 같으면 정진석 의원 당장에 전체 총괄로 그냥 좀 맡아달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당에 들어와야 그 정진석 의원이 근데 이제 맡겠죠. 당에서도 사실상 보면 이준석 대표 워딩이라는 이런 걸 보면 양해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입당을 안 한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김영우 전 의원은 지금 탈당하지 않았나요?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나요? 네. 그래서 저 지금 윤 총장이 뭐 캠프를 효율적으로 적게 꾸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직 구성원이 굉장히 탄탄해야 또 그 핵심 구성원들하고 본인하고 인적인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저게 어떤 문제가 파도가 넘어오고 쓰나미가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사항전을 하면서 이게 파도가 멈추는 거거든요 보면. 근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좀 취약해 보여요 보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뭘 개선할 생각도 이렇게 엿보이지 않아요.
아무튼 지금 처가 쪽 의혹이 지금 첫 번째 검증 때에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죠. 처가 쪽 의혹을 넘어서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또 장모 관련해서 장모가 관련된 사건의 증인에게 1억 원을 준 사실이 있는데 그게 혹시 증언을 무마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나왔었죠.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정을 1억을 들고 찾아간 건 맞다 이렇게 맞는데. 인정을 했습니다. 예. 단지 이제 용도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고 화해를 주선하려고 했다. 설령 본인 워딩으로. 그렇죠. 설령 위중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다 지난 사건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왜 들추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해요. 박원석 총장 지금 이진동 씨가 뉴스버스 발행인인데 저 뉴스버스가 이제 김건희 씨 인터뷰를 했던 그 매체지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인터뷰하면서 저런 내용을 뭐 확인했다 그런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 과거에 이제 그 김건희 씨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죠. 이분이 함께 이제 동업을 하던 정대택 씨하고 스포츠센터의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 서로 간의 진술이 다릅니다. 한쪽 그 김건희 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걸 가지고 이제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그 정대택 씨라는 분이 구속도 되고 처벌도 받았어요. 윤석열 전 총장 장모는 벌금 100만 원 그쳤고. 근데 이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그 계속 무혐의 결정을 받다가 예. 최근에 이제 대검에서 재기수사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게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또 검찰의 다른 유력자와 그런 유착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돼 있고 저는 윤석열 총장의 이런 처가의 의혹을 본인이 대하고 다루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윤석열 총장의 태도는 뭐냐면 장모는 장모의 일이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태도인데 법률가로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결혼 이후에 발생했던 일로 인해서 장모가 구속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그 어떤 유감 표명도 형식적인 뭐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정치적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법률적으로는 그게 나와 직접적 연관이 없고 내가 그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또 대한민국이 연좌제를 적용하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을 하더라도 도의적 정치적 차원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유감 표명이나 예. 책임 인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는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그런데, 점에서 아직도 예. 윤석열 총장이 좀 검사스럽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경진 의원 증인한테 이렇게 1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준 것 뭐 위증 대가가 아니고 화해용이다라고 하는데 문제 안 됩니까? 선생님, 저거는 이제 상황과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야만 그 부분이 어떤 의도였는지 그게 분명해질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 백모 법무사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보면. 예. 그리고 저 사건 자체가 이미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부분이라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사건이어서 그냥 저거는 저 논란만 남고 아마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 정리 자체는 그냥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해요, 보면. 예. 근데 아까 박원석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전 총장이 적정한 시점에 국민들에게 뭔가 좀 유감 표명이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앞으로 행보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외곽에서 세를 키우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아 보이죠. 입당은 지금은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경선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빨리 들어와라라고 하는데 최근에 진중권 전 교수를 만났다고 하죠. 진중권 교수가 보기에는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더라. 좀 더 밖에 있을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유인태 전 사무총장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죠. 진보까지도 탈진보까지도 한 이게 중원을 향해를
갈 것처럼 이제 계속 네. 얘기를 해왔는데 정치 선언할 때 하고 예. 그 후에 쭉 언동을 보면 지금 중원은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하여튼 그게 꽤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 길로 갈 줄 알았더니 사실 그렇게 좀 그동안의 정치 선언도 보면은 통합이란 얘기는 없고 저는 분노만 표출된 게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 그러면서 받으셨어요. 처음에 꽤 저는 예. 중도까지 포괄하는 어떤 통합의 좀 메시지를 예. 좀 낼 줄 알았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 지금 인상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진중권 전 교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 총장을 만나 뵙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뭐 정치 현안보다는 뭐 철학적인 얘기들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에 당장 들어갈 생각은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아마도 바깥에서 그 중도층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입당한답니까? 그런 얘기보다는 좀 바깥에 더 있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읽어봤는데 이게 좀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옛날 보수적인 보수의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본인이 내가 써놓고 나중에 읽어보니까 나도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그거 선을 긋는데 약간 이제 애를 좀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메시지라는 게 자칫 옛날식의 보수로 회귀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는 그런 인식을 주는 인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양문석 이사장 보면 사람은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나는 특징이 있죠. 예.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현 정부를 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계속 만나는 건데요. 저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0%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20%의 그 지지율을 갖고 있는 야권 후보가 계속 싸움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싸움을 거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잘못됐고요. 그리고 가장 이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기가 먹던 우물물에 계속 침을 뱉고 하는 모습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고요. 당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제가 장해찬 씨의 택시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그 더불어민주당의 1차부터 4차까지의 후보들 토론을 보면서 더더욱이나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 그 생각을 굳히는 것 같아요. 1대 8의 집중적인 1위를 향한 공격들을 보면서 저걸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과 그 야권 같은 경우는 12명이 지금 대통령 그 출마 후보 출마 선언을 한 상황에서 뭐 1대 11, 1대 12의 싸움을 버텨낼 수 있을까?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출전도 못 해보고 주저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그 의심과 걱정들이 중첩되면서 마지막 단일화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 인터뷰를 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인간적으로 뭐 할 거는 했다, 지킬 건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계속 초반 행보는 문재인 정부 공격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어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우리 뉴스와이드에 나왔길래 물어봤는데 청와대 정치에 끌고 들어가는 거 아주 불편해하더군요.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이나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정치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의도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치의 무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것이 정치적 유불리라고 판단을 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방역과 백신 접종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또 하고 있는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 박원석 총장 일단은 외곽에서 머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윤석열 총장이 뭐 압도적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또 중도 확장성 이제 이런 거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지지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윤석열 총장이 여러 행보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앞서 우리 장성철 교수도 얘기했듯이 조금 불안하다. 이게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잘 기획되거나 혹은 계획된 그런 행보가 아닌 것 같고 메시지도 좀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당 정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나 또 그 방면의 전문성이나 이런 게 아직 결합이 안 돼 있고 지금 뭐 캠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는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정치를 전문적으로 해왔던 분들이 아직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취약점이 갈수록 노출이 될 텐데 그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본인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그런 전문적인 조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러나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뭐 아쉬울 거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굳이 들어가서 본인의 뭐 잠재력이나 이런 걸 줄일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장성철 교수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릴 때도 이준석 대표 빨리 들어와라 우리 무조건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입장 보였는데 만약에 지금 박원석 총장 지적했듯이 지지율이 빠지고 이렇게 꺼지는 모습 보인다면 국민의힘에서 굳이 막 기다려주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9월 초에는 국민의힘이 경선을 출발시켜야 돼요. 그 전까지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본인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11월 9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면 12월이나 1월 달에 야권 단일 후보 경선을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박원석 총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지지율이 하락하면은요 본인이 급해서 먼저 들어가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권에서 언론에서 처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때 되면 본인이 입당을 하고 싶어도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적극적인 구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예, 오늘 뉴스와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